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3천선을 내주면서 하락세로 마감지었습니다. 네, 전날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크게 하락하자 국내 증시에도 투자 심리가 영향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 0.67% 하락하면서 2,900선에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900선에 무너지면서 0.93% 하락하며 마감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참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금리로 나스닥 시장이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준 것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마감장으로 가면서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내일장을 또 위해서 탄탄하게 저희가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김도윤 6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 아래 저희가 QR코드 띄워놨으니까요. 카메라로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실전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의 ETF 매매 비법까지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캐리컬처 그림 정확하게 비교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김도윤입니다. 오늘들 마음들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침에는 오전장에는 조금 많이들 불안해하셨을 거고 오후장 들어서면서는 좀 그래도 마음에 좀 평온함을 찾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 장이 이런 모습을 갖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금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월 17일 날이죠. 미국 연준. 연준 열리기 전까지는 그 연준 위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꿀먹은 벙어리로 있다 보니까 좀 뭔가 불확실하니까 장에 어떤 그 소문들이 많이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중국도 양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다 불안감으로 또 작용된 것 같아요. 자, 보면 오늘 일봉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고점 대비 한 20% 정도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다. 그 자리가 2,940이다. 근데 2,940이라는 게 이게 괜히 2,940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뭐냐면 삼성전자 8만 원하고 부딪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삼성전자 8만 원. 그다음에 또 선물 어디요? 선물 지수 400하고도 이게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400하고도. 그래서 다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를 갖다가 세 가지가 다 붕괴하고 내려가면 그때 고민을 좀 해보자.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오늘도 실질적으로 깨지는 않았습니다. 밑꼬리 달고 올라섰어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상승해줘서 3천을 회복하면 마음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됐겠지만 그러지 않은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불안한 모습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격도도 이제 밑에까지 거반 다 내려왔습니다. 조정 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월까지 3월 17일 날 연준 이후 지점까지 좀 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다가 곧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2월 수출도 굉장히 좋았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모두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실적 장세로 다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랑 자동차주들은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8만 원 지지했습니다. 오늘 8만 1,400원으로. 그죠? 깨져야 될 깨질 거면 벌써 깼어야 됩니다. 깨질 거면. 그죠? 안 깨잖아요. 지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노란톡에다가 여러분들한테 걱정스러워 하실까봐 말씀드렸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선물 400포인트 지지 테스트 한다. 체크할 필요가 있다. 400포인트. 그래서 저희 아침서부터 저희는 이제 ETF 인버스하고 곧버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00까지 터치하러 간다. 400 터치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불안한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미안했던 게 뭐냐면 400 터치하고 반등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현물 가지고 계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콩당콩당 하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 떨어지는 장에서 인버스나 곧버스로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은 ETF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마음고생이 제법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0시 반쯤 일보로 나가면서
말씀들을 갖다 뭐라고 드렸냐면 중국 시장 열리면은 중국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오니까 유연성 있게끔 장 바라봐라.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물지수 400선 그리고 코스피 종합지수 2970에서 40 정도 사이에서는 유연한 대응을 해라. 거기서부터 반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장이라도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올라가는 종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사이즈가 적은 종목, 뭐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은 추천을 갖다 잘 안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제가 손절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 줬을 때도 손절을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중소형주 같은 거 시가총액 적은 주들 같은 경우 알려드렸다가는 대응이 안 돼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주더라도 되도록이면 큰 종목을 주는데 오늘은 좀 조그만 종목 줬어요. 그 종목은 왜 그러냐면 어제부터 제가 드렸던 종목인데 그 어제 별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종목을 줬는데 오늘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선물 보시면은 그냥 수직으로 그냥 떨어졌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410에서 지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반등 올라왔습니다. 다행스럽게 후장에 만회해서 끝나서 여러분들도 마음적으로는 좀 많이 푸근한 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장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900 깨고 내려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담을 준비하세요. 겁내하시지 말고 단 주도주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형주, 코스피 20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아니고 저 언저리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정리하시고 주도주로 편승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 장은 2, 4분기 되면은 분명히 반도체랑 자동차주 다시 랠리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시장 올해 중에 3,500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뭐 이게 안 맞으면 이제 제가 나쁜 놈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간다고 봅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경기 사이클 이런 걸 갖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뭐 반도체 사업이라든가 전기자동차, 자동차 사업 이쪽 사업군들 자체가 워낙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충분히 주도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보면은 오늘 그 중시 주변 한번 자금 살펴보면은 개인 예탁금이 67조 5천억, 62조에서 좀 늘어났어요. 이게 3월 5일이니까 한 3일 전 건데 그래도 조금씩 계속 늘어나요, 지금. 그리고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64조에서 65조, 6조 요 사이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이 오고 힘든 시장이라고 하면 이 고객의 예탁금 확 줄어듭니다.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아까 이따 퀴즈가 하나 나갈 텐데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퀴즈. 굉장히 힘든 퀴즈인데 보시면은 외국인들 또다시 보세요. 그냥 올매도로 다 대응을 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연기금은 또다시 사는 척하면서 또다시 팔았고. 그죠? 그래서 오늘째로 48일째 연속 매도입니다. 근데 ETF를 보자고요. ETF는 보면은 개인이 팔았어요. 외국인 팔았고. 그죠? 기관이 샀네, 오히려. 그죠? 기관이 이상하게 ETF는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보면은 지금 24일서부터 개인이 33조 원 정도를 갖다가 매수를 했고 반면 국민연금은 13조 8천억을 갖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48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아직도 이제 더 매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중요시 볼 게 아니라 뭐 국민연금은 매도하게 됐으니까 매도하라고 놔두는 겁니다. 매도할 사람은 매도해야지 뭐. 그리고 국민연금이 매도해서 수익 내가지고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걸 갖다 못하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매뉴얼대로 하는 건데. 다만 지금 33조 그리고 지금 예탁금이 얼마예요? 67조. 그럼 거의 지금 개인 자금 100조라는 얘기예요. 100조. 그죠? 100조고 33조는 매수했고 67조가 총알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총알 안 줍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계속 안 줄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장 떨어지면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를 갖다가 지금 동학개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목들? 대형주 종목들, 주도주 종목. 다시 말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8만 원 깨져 내려가기 시작하면 개인들 엄청나게 매수 들어올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 3일날 제가 4일날하고 5일날 일이 있어가지고 4일날 5일날은 일이 있어가지고 장을 갖다가 못 봤어요. 개인적인 일로. 그래서 3일날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갖다 하면서 10만 6천원을 갖다 제시했습니다. 이거 이틀 만에 10% 올라갔더라고요. 이날도 올라가고 7% 올라가고 다음날 또 상승하고 그 다음에 8일 날 어저께죠. 어저께는 진성 TC를 갖다가 했는데 제가 추천한 단기 관심 종목으로 제일 적은 그 사이즈 종목일 겁니다.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눈에 띄어서 했는데 어저께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한 3% 선에서 제가 제시한 지지선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추가적으로 하나금융투자하고 금융지주하고 다시 또다시 제 추천을 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움직여줬습니다. 코스맥스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10만 6천원에서 딱 지지하고 빵빵 올라가가지고 목표 지점 도달했었고요. 그 다음에 진성 TC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저께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쭉 뻗어줬죠. 그죠? 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장에서도 가는 종목은 갑니다. 다만 그 가는 종목 찾아내기가 힘들죠, 좀. 소위 말해서 상승장에서는 물반 고기반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찍으면 올라가는데 이런 장에서는 종목을 갖다가 선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쉬는 것도 투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좀 관망하고 쉬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재편성하고 리밸런싱 할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아차도 관심 종목에 편입했었는데 어저께 뭐 어제 오늘 그냥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크게 어제같이 내려가는 장에서도 플러스권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일도 관심 종목입니다. 내일도 관심 종목이 죽지 않잖아요. 이 어려운 장에서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펄어비스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냐 하면 61선 지지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61선 어저께 지지 못해서 얘는 탈락.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단기 낙폭 과대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뭐 제가 다 맞힐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 틀릴 수는 있으니까.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3월 3일 날 원래 이거는 관심 종목 편입했었거든요. 그래서 3월 3일 날서부터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금융주가 요새 굉장히 핫하죠. 저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 금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미국 금리 문제에서 미국 금리는 지금 현재 시장 금리가 오르는 거지 법적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법적 금리는 연준이 열려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 금리만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게 크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연준에서 벌써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판에 바이든이 1조 9천억을 갖다가 달러를 갖다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금리 부담,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라는 부분은 저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미국 금리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정 불안하고 답답하면 매도하고 시장 떠나라고. 그게 답이라고. 그런 분들은 매매 못 하셔. 답답해서. 자, 그러면 1강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잠시 안내 말씀 듣고 퀴즈 좀 보고 2강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워낙 시장이 롤러코스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시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검색창 오픈하시고 홍당무, 김도윤 이렇게 6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 저희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어요.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들어오시면 매일같이 강의를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 주식에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ETF 매매 비법까지도 제공해 주시다고 합니다. 초보부터 고수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배우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추가적으로 오늘 다 퍼주는 퀴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질문인데요. 질문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ETF 매수 주체는? 이라는 질문인데 만약에 강의를 잘 보셨더라면 답이 벌써 나오셨을 겁니다. 힌트는 첫 번째 강의에서 이미 나왔고요. 1번 개인, 2번 기관, 3번은 외국인이고요. 4번은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다. 답변을 아시는 분들 이것 또한 노란톡에서 저희가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답변 남겨주시면 선착순이 아니고요. 10명을 랜덤으로 꼽아서 저희가 선물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ETF 특급 비법 도서 지금 현재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서와 함께 커피 쿠폰 10분에게 전달해 드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만 입장하셔서 노란톡 답변 남겨주시면 제가 10분 꼽아서 선물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당무 김도윤 정확하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강의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두 번째 강의는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강의하면서 이렇게 산업 업종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선점을 해가지고 그 업황 분석을 갖다 쭉 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죠?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속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 좀 업황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오늘 그 나가는 퀴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1강에서 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합니다 하면서 아 ETF 오늘 누가 제일 많이 샀네. 그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퀴즈를 맞히신 분들은 전번하고 똑같이 제가 쓴 요 책을 갖다가 드리고 그다음에 또 5분은 또 별다방 쿠폰을 갖다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전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야 저거 못 들었는데 어떡하지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그 보기를 하나 그 힌트를 하나 주면은 외국인이 두 개 외국인이 들어와 있네요. 그죠? 나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는지 몰랐네. 그죠? 둘 중에 모르겠네요. 그건 잘. 자, 그럼 그 게임주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게임 그 전체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그 우리가 아는 거와 틀리게 게임 업종은 수출 주도형 그 산업군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다른 그 문화 콘텐츠보다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된 외국 게임들 많이 하시죠. 예전에 뭐 스타크래프트라든가 디아블로라든가 CD 게임들 이런 거 외국 게임이지만 솔직히 영어로 돼 있고 하지만 게임하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우리나라 게임도 해외로 수출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게임하면서 언어적인 부분이라든가 문화적인 부분에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장벽이나 언어적인 장벽을 갖다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산업이 게임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가장 좋은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고가 없어요. 게임 산업은 재고가 없습니다. 그죠?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만 해도 66억 달러, 약 7조 7천억 정도 수출을 갖다가 이루어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 업종이죠.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지식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다 믹싱된 산업입니다. 뭐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음악,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든 것들이 다 믹싱되어 있는 복합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수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게임을 만들어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쪽박 차는 겁니다. 쪽박 말 그대로. 근데 게임 하나 만들어서 그게 대박이 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수익을 갖다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게임 상용화 성공 시에는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이고 정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만들었는데 뭐 주력으로 게임을 갖다 하는 그 연령대를 갖다가 낮춰준다든가 높여준다든가에 따라서 게임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 좌지우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게임주에 관해서 보통 생각할 때 이게 기술주인지 엔터주인지 유통주인지 많은 것들 갖다가 고민을 하시는데 모든 게 다 복합되어 있는 복합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합 업종. 그래서 게임 산업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업황이라는 게 그래서 없습니다. 복합 산업이고 어떤 회사가 어떤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성공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지 한 회사가 뭐 NC소프트가 게임 하나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넷마블이 주가가 같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NC소프트만 날아가는 거지. 그죠? 넷마블이 게임이 만들었다고 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넷마블만 가죠. 이건 그래서 게임 산업은 업황이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이 얼마나 좋은 신작을 내서 그 신작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냐가 승패의 관건입니다. 그 부분을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 산업은 일반 자동차나 반도체와 틀리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가기 시작하면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부장 기업들이 더 많이 가죠. 근데 게임 산업은 좋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만 간다. 그래서 내년에 신작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어떠한 신작들이 있느냐가 게임 회사의 주가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의 전망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들이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우리 아들내미 꼬맹이일 때 한번 스타크래프트 한번 좀 해본 적이고 그다음에 게임을 안 하는데 전철에 타시다 보면은 나이 드신 지긋하게 드신 분들 보면 여기서 고야 하고 막 고스톱 치시는 거 많이 보시죠. 그것도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것도 그죠? 그래서 10대서부터 뭐 유아서부터 60대 70대까지 전 연령층이 다 게임 산업의 어떠한 그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굉장한 다양한 연령들이 게임 산업에 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 할 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죠? 뭐 네이버 고스톱 이런 거 모바일에서 할 때 돈 드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중화될 수 있는 그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에 고도의 지식 산업인 건 맞는데 의외적으로 또 고도의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NC 소프트 같은 경우 가보시게 되면 직원 수가 4,000명이 넘습니다. 웬만한 기업들 가보시면 여러분들 뭐 몇백 명이 있어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실 줄 알죠? 빌딩 하나에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K 콘텐츠 산업 중에 하나다. 게임 산업이. 그래서 계속 좀 그 키워나가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시장 구조를 보면 모바일 게임이 가장 큽니다. 49.7% 거의 50% 차지하죠. 세계 시장 규모에서 보면은 모바일 게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게임 시장 자체는 모바일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PC 시장 게임이 30.9%.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은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2%밖에 못 차지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4위였어요. 4위였었는데 영국에 뺏겼어요. 그래서 5위로 밀려났어요, 지금.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게임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중국,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일본, 아시아 지역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거의 대부분 하고 요새 이제 유럽 쪽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북미랑. 그래서 이제 시장 저변 확대를 갖다 좀 하면은 게임 산업도 훌륭한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 보시면은 지금 영국한테 뺏겼어요. 영국이 6.3, 우리나라가 6.2%. 우리나라가 원래 요 자리였었는데 의외로 일본이 3위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 중국 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게임 산업에 신경을 써가지고 좀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규제도 좀 완화시켜주고 수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성화해서 뭐 좀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면은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게임 산업에 보면 소위 말해서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플랫폼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PC 기반에서 하는 거였죠. PC 기반. 그래서 온라인 게임이 있었고 PC 게임이 있었고. 여러분 PC 게임은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스타크래프트하고 디아블로 CD 놓고 하는 그 게임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PC 게임 중에서 제일 저거 롤이라고 그러죠. 롤. 리그 오브 레전드. 그죠? 제일 많이들 하죠. 요새 집에서 자식들 가진 부모님들이 제일 골치 썩는 게임. 그죠? 애들이 제일 많이 매달리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 그다음에 콘솔 게임이라고 해서 이 콘솔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엑스박스나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닌텐도나 이런 거 가지고 별도의 조작할 수 있는 모니터 보고 조작할 수 있는 조작기를 가지고 하는 게임을 콘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케이드 게임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길거리에서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게임 산업은 크게 얘기해서 이렇게 네 가지 플랫폼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순위를 보게 되면은 지금 1위는 쿠키런 킹덤이라는 건데 뭐 여기 모바일 게임 보면 구글 플레이에서 74%, 애플 스토어에서 12%, 원스토어에서 14% 이렇게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져가리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커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게 모바일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생활이. 그죠? 예전에 맨 처음에 PC가 나왔을 때 모든 게 다 PC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모바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앞으로 한 5, 6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자동차에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4차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뭐 PC게임은 뭐 여기 보시면은 배틀그라운드, 그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장 점유하는데. 그래서 한국 게임 수출, 한국이 이 게임이 수출 산업의 역군이라는 게 뭐냐면 수출은 66억을 했는데 수입은 딸랑 2억 9천만. 3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3억 불 정도밖에.
무역 수지가 얼마예요? 무역 수지가 무려 63억 불입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뭐 수출입 현황 보시면은 전체 보시면은 수출액은 이렇게 되는데 수입액도 꽤 많은 편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액도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3억 불, 많은 건 아니네. 3억 불, 이거는 66억 불. 그죠? 그렇게 연도 게임별로 보면 PC 게임에서가 매출액이 가장 좋고 수출액이 가장 좋고 수입이 적고 모바일 게임은 요새 이제 수입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모바일 게임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좀 히트작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게임 산업에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업체들이. 근데 대표적인 대장은 NC소프트가 대장이죠. 그죠? NC소프트가 대장인데 NC소프트가 올해 2011년도에 이제 신작을 갖다 출시할 라인업을 보시면은 리니지 2M이 대만과 일본에서 나옵니다. 리니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런칭을 하고 그다음에 대만에서 런칭했을 때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대만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의 반 이상을 갖다가 수익을 냈습니다. 대만에서는 아주 유저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올해 지금 모바일 게임만 4가지가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PC 게임 1가지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5가지 게임 정도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뭔가 하나는 대박이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NC소프트 주가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워낙 뭐 비싸기도 하지만 NC소프트 보면은 100만 원 넘겨서 한번 찍고 나서 지금까지 눌려가지고 93만 1,000원인데 오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는 거예요. 아, 90만 원 한번 와줘라.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 90만 원 오르면 한번 잡아보게. 그죠? 비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90만 원 오르면 잡아보게. 왜 그러냐면 올해 저렇게 신작 라인업이 충실한데 충분히 하반기 되면은 반전이 일어나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이제 게임 관심 종목 중에서 넷마블. 넷마블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게임도 게임이겠지만 요 근래 이제 넷마블이 신작 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바닥권이에요. 근데 넷마블이 보면은 게임 회사인데 투자 회사인지 좀 혼돈이 갈 경우가 있어요. 왜? NC소프트의 지분을 8.9%나 가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시총이 20조짜리 8.9%면 1조 8천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웨이의 25.1% 최대 주주, 빅히트의 21.1% 가지고 있습니다. 빅히트를.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3.8, 카카오게임즈 4.4. 그죠?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들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있어요. 현금적인 유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연의 업무, 게임 개발에는 좀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올해는 모바일 게임 하나, 둘, 셋, 넷, 5개. 브레이드 앤 쇼라고 NBA 불스스타, 뭐 제2의 나라 이렇게 해서 5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넷마블도 올해 2, 4분기 이후서부터 신작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아주 바닥 박박 끼고 있습니다. 박박 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을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지금 우리나라 주식 조금만 더 있어서 만약에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조정받는다 그러면 박앤세일 가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격이 오면 시장에서 시장 소문, 소위 말해서 소문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예요. 막 조금만 떨어지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얘기해. 내일 모레 뭐 그냥 우리나라가 뭐 무너질 것처럼 막 그렇게 공포스러운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뇌하부동하게 됩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려오시면 박앤세일이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언제 그렇게 싼 가격에 우량주도 잡을 수가 있겠어요. 대신 저 변두리 종목들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뭐 자체 개발보다는 퍼블리싱이 상당히 많은 회사예요.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갖다 퍼블리싱 하는데 올해에는 카카오게임즈도 자체 개발을 하는 게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카카오게임즈도 거의 내려서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밑꼬리 달고 쫙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지했습니다. 60분봉, 61봉.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해가지고 시세가 한번 죽었다가 시세가 한번 났다가 다시 죽었는데 이제 뭐 카카오게임즈도 내가 볼 때는 뭐 큰 변동성이 없으면은 변화가 없으면은 이제 바닥 따지기 시작해가지고 상승으로 흐름 바꿔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더 내용은 더 많은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나머지 부분 알려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게임 산업에 대한 업황은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시는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꼼꼼하게 전체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러한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방 활짝 문 열어놨는데요.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꼼꼼하게 도움 받아보시면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교육해주신 주식 강의 보시면서 ETF 매매 비법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초보라서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개념부터 차근차근 전문가님께서 도움 주실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 퍼주는 이벤트 퀴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듣지 않았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아까 첫 번째 강의 힌트가 나왔다고 했죠. 질문, 오늘 ETF 매수 주체는? 이라는 질문으로 해서 답변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10분 선착순이 아니라 꼽아서 당첨을 저희가 할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답변까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강의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세 번째 강의는 이제 실전 매매에서 소소한 팁들을 갖다 좀 알려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뭐 증권 관련 책이라든가 실전 매매 관련 책을 보더라도 요 내용은 좀 많이들 다루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쉬운 부분인데 의외적으로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종가하고 시가하고의 관계성, 상관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전에 주식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종가, 고가, 종가, 저가에 대해서들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가, 고가, 시가, 저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가가 저가였다는 거는 하락장이죠. 종가가 저가면 종가가 그날의 저가가 됐다는 거는 하락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면서 또는 뭐냐면 시장에 악재, 대외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가가 고가일 때, 종가가 고가로 끝나면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종가, 고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올라가는. 그죠? 그래서 시장에 호재가 있든지 추세 상승장이 도래했든지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반면 시가가 저가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가가 저가인 경우는 종가, 고가로 끝나는 날 시가, 저가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종가 저가로 끝나는 날 시가는 고가로 시작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게 의외적으로 단순하지만 시장 추세에 맞춰 가지고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걸 갖다가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 과연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고 상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박스권 흐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 시가 고가로 시작했다가 시가 저가로 시작했다 막 자기 멋대로잖아요. 그죠? 박스 흐름이니까. 박스 흐름에서는 어떠한 매매 기법이든지 어떠한 그 스킬이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짧게 보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추세를 보지 않고 뭐 실질적으로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웬만한 기법들은 다 맞아요. 그러면 이런 추세적으로 이렇게 우리 11월 달서부터 이렇게 1월 초순까지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장을 갖다 한번 보고, 그다음에 여기 3월 달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했던 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체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일일이 하루하루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봉으로 주간 단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씨가 굉장히 조금해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안 보이시니까 노란 톡방에다가 이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란 톡방에 올려드린다고 하면 꼭 올려드립니다. 그죠? 저번 주도 저 올려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방송 끝나고 가면서 올려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깜빡해가지고 오후쯤에서 올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약속은 꼭 지킵니다. 올려드린다고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 아니고 올려드린다고 그러면 꼭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도 여러분들 마치 그 퀴즈 정답이 궁금하신 분은 HTS 들어가가지고 오늘 수급사항 한번 보시면 나와요. 쉽게. 그래서 오늘 퀴즈가 오늘 ETF를 갖다가 최고 많이 매수한 매수 주체가 누구냐? 1번 개인, 2번 기관, 3번 외국인, 4번 검은머리 외국인. 그죠?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1강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수급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강 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그냥 HTS 들어가서 수급 사항 보시면은 누가 제일 많이 샀는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뭐
11월서부터 1월까지 이렇게 뻘겋습니다. 이제 계속 상승했다는 거죠. 자, 이걸 갖다 그냥 주간 단위로 나눠서 종가하고 고가 상관관계로만 보겠습니다. 상관관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주 동안에 7주가 종가가 고가로 나옵니다. 상승장에서는. 7주 동안 종가가 고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종가가 고가로 나오니까. 아침에 사가지고 종가까지 끌고 가야죠, 무조건. 아침에 사서 종가까지 무조건 끌고 가야죠, 상승장에서는. 상승장에서는 어설프게 단타를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진입하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종가까지. 그죠? 이게 상승장에서의 그냥 가장 단순한 매매법이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추세를 따라서 쭉 끌고 가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근데 상승장에서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 저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상승장에서는 보시면, 그래프로 보시면 요 파란 게 당일 고가고 빨간 선이 당일 종가인데 이 선이 거의 합쳐서 가잖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치? 상승장에서는 종가가 고가 확률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시가, 그러면 시가는 이제 저가가 계속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시가 저가 나온 날은 10주 중에서 총 5주가 시가 저가가 나오고 5주는 안 나와요, 시가 저가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반은 나오고 반은 안 나오고.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종가라든가 그 전날 아침에 오전장에 매수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종가 고가로 끝나고 그 다음날 당연히 갭으로 상승해서 시작하겠죠. 그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죠?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그래서 시가 부담이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결국 장은 가는 추세로 가는데 시가 부담 낮아지는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종가 고가로 끝나는 날 다음 날 시가 저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눌리고 가는 확률이 높다. 그 전날 매수한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는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가장 단순한 이치인데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종가 저가와 상관관계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종가가 저가일 때는 어떠냐면 오히려 하락장에서 2번 정도. 이때 자체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얘를 갖다 좀 잘못 든 경우도 있는데 요 코로나19 때이기 때문에 이게 짧게 강하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장에서 많이 흔들리고 빠져가지고 요게 이제 동조화되는 경우가 한 2주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장을 갖다 펼쳐놓고 보면 하락할 때 종가 저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종가 저가가 많이 나오냐면 장 막판 무렵 되면 투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종가 저가가 나옵니다. 약세장에서는 투매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저가가 종가가 더 높죠. 요때는 지금 코로나19 상황하고 겹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폭 자체가 워낙 하루에 크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간혹가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종가가 그 저가일 때 시가를 보면 시가 고가 확률은 되게 높습니다. 반면 이건 왜 그래요? 장이 딱 끝났는데 장이 안 좋아.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 물량 막 쏟아져 나오잖아. 그러니까 시가가 최고 고가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이치적으로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거의 동조화됩니다. 거의 시가가 고가로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 고가로 잡힐 때는 여러분들 매매 시에 가감하게 매도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매도를 치지 못하고 매수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참 안 좋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몰라. 이거는 이제 선물하시는 분이라든가 ETF 하시는 분들은 매수도 할 수도 있고 매도도 할 수 있고 반대. 그러니까 ETF는 인버스, 굿버스가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이런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가 오늘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주리는 분들은 처음 보는 건데 저거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가와 시가와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아시면은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예.
네, 이러한 강의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시간 이외에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ETF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비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추가적으로 오늘 진행되고 있는 퀴즈 이벤트 답변 아직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충분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오른쪽 왼쪽 하단이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10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마지막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쓴 책에는 실질적으로 국내 ETF 중에서도 그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그 200 상품하고 인버스 상품을 위주로 해서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 옵션을 매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ETF를 갖다 매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ETF 전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안 해놓고 한 부분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냐. 그리고 선물 옵션이라는 어려운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좀 어렵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에는 그 외국 해외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해외 ETF를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매매하려는 구는 하지 않습니다. 뭐 매매를 하면은 S&P 500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뭐 해외 ETF를 갖다 매매하느니 그냥 국내 ETF는 낮 시간에 우리 거래 시간에 하는 게 낫지 밤잠 안 자면서 해외 ETF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보는데, 보면은 미국에서 해외에서 가장 큰 ETF 보면은 세 개 회사를 갖다 넘버 3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블랙록하고 뱅가드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해가지고 세 개 회사가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요게 회사명입니다. 운영사명. 그러니까 블랙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자산운용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블랙록에 아이시어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브랜드입니다. 소위 말해서 삼성자산운용은 우리나라 코덱스라고 하죠. 그죠? 아이시어즈는 코덱스 또는 저 미래에셋의 타이거, 뭐 킨덱스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뱅가드 그룹에서 시행하는 브랜드는 뱅가드, 그다음에 SS에서 하는 거는 SPDR, 이렇게 가지고 이제 브랜드 명이 나오고요. 그 시장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운용 규모는 1조 6,607억 달러입니다. 달러. 7억 원이 아니라. 그래서 뭐 그 금액 자체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산 운용 규모가 큰 아주 대규모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블랙록을 갖다 보면은 총 자산 운용 규모가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6조 달러. 그리고 전 세계 ETF 시장에서 40% 정도를 점유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전 세계 ETF 시장이 40%를 갖다 점유하면. 그다음에 800개가 넘는 ETF 상품을 판매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16개, 17개 그 자산운용사에서 매매하는 그 만들어낸 ETF가 460개, 70개 요 정도 되는데,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운 숫자를 갖다가 이 블랙록이라는 한 회사가 만들어내서 운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이시어즈 ETF 중에서 S&P 500을 추정하는 IVV, 요 IVV, TLT, DGRO, 요건 뭐냐 하면 요거는 종목 코드라고 보시면 돼. 우리나라는 종목 코드를 어떻게 줘요? 숫자로 주죠. 숫자로. 근데 미국은 종목 코드를 이렇게 영문 숫자로 줍니다. 영문으로 줍니다. 그래서 S&P 500을 추정하는 이 상품이 대표적인 상품인데, S&P 500을 갖다 추정하는 상품은 여러 회사에서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도 코스피 200을 추정하고 있는 상품이 코덱스 200, 타이거 200, 뭐 킨덱스 200 해가지고 여러 회사에서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장기 국채 ETF, 그다음에 배당 성장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뱅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ETF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ETF 상품을 갖다 시작한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글로벌 2위의 자산운용사고요. 인덱스 펀드를 갖다 최초로 시작한 회사고, 그 전 세계 ETF 시장에 한 25%를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 상품은 S&P 500 지수 추정입니다. 그래서 VO라고 여기는 하고, 그다음에 뱅가드에서 그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모든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VTI. 그다음에 배당 성장주 위주로 하는 VIG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SS, 이 3위 업체인데 우리한테 제일 익숙하죠. SPDR이, 그죠? 제일 익숙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S&P 500
관련된 ETF 상품을 갖다 제일 먼저 출시한 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일 친숙하고 해외 ETF를 할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까지 세계 2위 기록하다 뱅가드한테 추월당해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 대표 브랜드가 SPDR, 우리한테 가장 저거하고 가장 뭐 확실한 종목 S&P 500 트러스트 ETF, 그죠? 시가총액 1위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가장 많이 매매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S&P 500을 갖다가 가장 그 우량한 그 ETF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따져보면은 매년 10%씩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어요. 매년 10%씩. 그리고 지금도 올해도 10% 성장한다고 그래요. 내년에도 10% 성장한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자기가 죽으면 95%는 S&P 500 ETF에다가 묻어라. 이 소리를 할 정도로 신뢰도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ETF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ETF S&P 500 정도는 포트에다 꼭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S&P 500이 꼭 이렇게 해외에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죠? 코덱스나 타이거에서도 똑같은 상품을 갖다 출시합니다. 이거랑 똑같이 연동되고 똑같은 상품입니다. 그 뒤에 이제 좀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계 그 ETF를 갖다 하려고 하면 영어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긴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웹사이트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언어 한국어로 하면 이렇게 한국어로 다 나옵니다. 한국어로 다 나와요. 편하게. 그죠? 그 종목을 갖다 이렇게 우리나라 그 자산운용사도 들어가면 이렇게 종목들 넣어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끔 다 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블랙록도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다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없이 충분히 다 어떤 종목에 들어가 있고 다 찾을 수 있는 PDF도 다 나와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상품 보듯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단점이 밤에 거래해야 돼. 그죠? 미국 시장은 밤에 열리잖아요. 그죠? 그게 한 가지 이제 흠이죠. 그래서 S&P 500이 우리나라하고 뭐 솔직히 말해서 미국하고 똑같이 존재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은 현물에다 투자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S&P 500 퓨처, 다시 말해서 S&P 500 선물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은 약간의 괴리율이 있죠. 우리나라 선물과 그 코스피 200과 200 선물하고 약간 괴리가 있듯이 그런 거랑 똑같이 보면 되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ETF는 이 미니에서 그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그래서 차이점은 딴 것밖에 없어요. 환전 수수료가 들어가느냐. 우리나라 거 하면 환전 수수료 안 들어가고 미국 거 하면 환전 수수료 들어가고 대신 미국이 운영 수수료는 좀 싸고 우리나라가 좀 비싸고 그래서 거의 또이또이다. 별 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번 강의 간략하게 이렇게 끝내고 마지막으로 오늘 퀴즈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퀴즈 한 번. 오늘 퀴즈는 오늘 시장에서 ETF를 가장 많이 매수한 매수 주체는 누구냐. 1번이 개인, 2번이 기관, 3번이 외국인, 4번이 검은머리 외국인. 자, 오늘 요 부분은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HTS 들어가시면 금방 나옵니다. 뭐 마감 시간까지 쳐서 놓으시면은 추첨의 기회가 부여되니까요. 천천히 찾아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실 만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준비해서 오시는데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방송상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와 같은 자세하고 꼼꼼한 강의들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ETF에 관련해서 요즘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초보부터 고수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 비법까지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노란톡만 입장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김도윤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찍으면 자동적으로 입장되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퀴즈 답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들어오시면 10명 저희가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